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강의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교수로 취임하면서 교수 취임 공식 강연을 했던 그런 강연을 글로 옮긴 것이죠. 1929년에.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이고 또 하이데거 사유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하이데거 철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던 저희 은사님이신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젊은 날에 저에게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읽어봤냐? 그리고 이제 읽어봐야 된다. 읽어보라 이렇게 하셨던 그러한 중요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강의와 관련해서 3개의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 전집 중에 이정표라고 있죠. 이정표. 백마르켄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전집은 한 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권과 2권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 중에 1권에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집을 보게 되면 본 강연 앞뒤로 들어가는 말과 나중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이정표를 읽게 되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말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본 강연을 읽고 나중말을 읽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글이 작성된 시간 연대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 강연 글은 1929년에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교수 취임하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이 이제 강연은 물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이제 강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가 강연이 이루어지고 글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1943년에 나중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6년이 지나서 1949년에 들어가는 말이 또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작성 순서로 보게 되면 본 강연이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말 그리고 들어가는 말이 작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은 원래 이정표에 수록된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원래 작성된 순서를 좀 따라가지고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29년은 여전히 하이데거 전기 사유의 어떤 이제 면모가 강하게 부각되고요. 1949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후기 사유의 면모가 강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로 읽게 되게 되면 하이데거 사유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도 또 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일관된 부분이 있지만 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본 강연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 강연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틀로 삼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물음의 전개, 해명, 대답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형이상학적 물음의 전개, 형이상학적 물음의 해명, 형이상학적 물음의 대답.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놓고 나서 이 물음을 전개시키고 그리고 이 물음의 의미를 해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물음에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강연이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형이상학적인 물음의 전개입니다. 우리 강연의 제목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만 보게 되면 형이상학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형이상학을 정의 내리고 형이상학의 어원을 따져보고 형이상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형이상학이란 뭔가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이데거는 강연의 첫머리에서부터 그런 기대를 접어두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에 관해서 논의하는 대신 특정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논의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 아니라 형이상학 전반을 막 이렇게 다루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이상학적 물음을 논의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제가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그럼 형이상학 이야기하겠네 이렇게 하는데 좀 범위를 많이 좁혀가지고 특정한 형이상학적 물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형이상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특정한 형이상학적 물음을 논의하면서 원래의 제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의 전반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전개하고 그 물음을 해명하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물음 이야기하면서 해겔 이야기를 꺼내요. 해겔에 의하면 철학은 거꾸로 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적인 설명인 거죠.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깃들어 있는 이중적인 특성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물음에서 깃들어 있는 이중적인 특성, 이것이 철학의 어떤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예비적인 설명은 필요로 한 것이고 그래서 철학은 거꾸로 된 세계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깃들어 있는 이중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전체성이고 한 가지는 자기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이상학적인 물음, 이 물음 두 가지 있는 거죠. 전체성하고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그것이 이제 각각의 물음이지만 전체 형이상학의 문제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전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그게 이제 개별 물음이지만 각각의 물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를 건드려도 형이상학적인 문제 영역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별적인 물음을 묻더라도 이것은 전체와 연관된 물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물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관련성입니다. 자, 각각의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묻는 자가 그 물음 속에서 함께 물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이 묻는 자가 물음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현 존재라고 하는 이런 묻는 자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하나의 물음이 전체와 연관된다는 것이고 이 자기 관련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현 존재의 연관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이상학적 물음은 이 물음을 제기하는 현 존재의 본질적인 상황에서부터 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연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연을 하는 하이데거는 교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연구원이나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물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연을 듣는 사람들, 이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구원, 교수, 대학생, 이런 이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학문적 현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학문적 현존제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인 물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원, 교수, 대학생들은 다 학문에 의해서 규정되는 현존제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구원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대학생은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제 그 연구원, 교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강연을 하고 강연을 듣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들이란 거죠. 자, 근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보게 되면 다양한 학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학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학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자 자체와 관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학문은 자기의 해당 영역에서 존재자 자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월성을 지니지 못한 거죠. 자기가 연관된 그 학문이 연관된 존재자를 연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학문적 현존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세계 연관, 두 번째는 태도, 세 번째는 침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을 꿰뚫고 있는 세계 연관, 그것이 학문으로 하여금 존재자 자체를 탐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세계 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계 연관은 인간 실존이 자유롭게 선택한 태도로 태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인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침입입니다. 수많은 존재자 중에 하나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존재자 전체로 파고 들어가는 침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인 거죠. 존재자 전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는 하나의 존재자인데 참 특별하게도 존재자 전체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침입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계 연관, 태도, 침입 이것이 현존제를 학문적인 실존으로 이끌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연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연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존재자 자체이며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닉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존재자 자체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침입에 의하여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존재자 자체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이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자체와 연관해서 이 세계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자 자체의 태도를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존재자 자체 가운데서도 존재자 전체에 대한 침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존재자 자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자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되어야 할 것은 단지 존재자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오직, 유일하게 존재자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무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이제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존재자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존재자를 탐구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일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무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여기에 무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무는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냐는 거죠. 이러한 무에서 우리가 뭘 마음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학문에서는 늘 거부되는 무인 거죠. 학문에는 혐오스러운 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무. 학문은 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무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무를 알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관심 가지는 건 사실은 이제 존재자들인데,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이끌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선은 존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존재자 전체가 있고, 이 존재자 전체로 의 침입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학문은 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문은 무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학문은 자신이 버리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이중본질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학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이중적인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반목에 의해서 하나의 물음이 제대로 표현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는 어떠한 것일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학문은 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지만 학문은 무의 도움을 구한다. 이런 이제 이중 본질이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모순과 반목에 의해서 도대체 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물음인 거죠. 바로 무에 대한 물음인 거죠. 형이상학적인 물음 가운데 하나인 바로 무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이제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서 우리는 무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될 때 애초부터 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는 이런 존재하는 것과는 단적으로 잘라 말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어떤 대답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답하게 되면 무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이런 것이잖아요, 것. 그럼 이것은 이제 무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물음과 대답은 그 자체에서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란 무엇인가, 무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할 때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무는 어떤 것일까, 무는 무엇인가 이런 묻는 물음 자체도 잘못됐고 그 물음에 대답하게 돼도 그것도 이제 모순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논리학에서는 무에 대한 물음을 폐기해버리죠. 왜냐하면 모순이니까. 근데 하이데거에 의해서 그 다운표쳐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논리학인 거죠. 진정한 의미의 논리학은 아닌 거죠. 그런 형식 논리학에 있어서는 무에 관한 논의들이 다 물음도 모순이고 대답도 모순이기 때문에 이 무에 대한 물음을 폐기해버리게 되지만 이 무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논리학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라고 하는 것은 아님과 부정으로부터 유래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여기에서 닉츠, 닉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나이눔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라고 번역을 하죠. 닉츠. 그리고 닉트는 아님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페어나이눔은 부정이죠. 부정. 그러니까 nothing과 not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not에서 유래하고 is not
noth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정에서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가 있기 때문에 아님과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ot이 있기 때문에 nothing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과 아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가 아님과 부정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무를 일단 물어보려면 무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무를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존재자 전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존재자 전체를 부정할 때 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무를 만나기 위해서는 존재자 전체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재자 전체를 알아야지 이걸 부정해 가지고 무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존재자 전체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는 거죠. 유한한 우리가 여러 존재자들 중에 하나인 우리가 어떻게 존재자 전체를 그 총체성에서 접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자 전체를 이념 속에서 혹은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존재자 전체를 상상하고 그걸 부정해서 만들어진 상상된 무, 이런 것들은 무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자 전체를 우선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자 전체를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자체가 우리 현존재가 존재자 전체의 한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자 전체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일상생활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 존재자나 저 존재자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자의 이런 구역이나 저런 구역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이 존재자에게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경우에도 존재자를 그 전체적 단일성 속에서 견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보다 존재자 전체가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기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슈티뭉이라고 하죠. 이 기분의 중요성입니다. 이 정기 하이데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기분. 기분을 통해서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들에게 혹은 이제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다는 거죠. 존재자에게 몰두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존재자 전체가 단위성 속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사물이나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을 때라도 그때에도 존재자는 전체적으로 권태감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권태감도 우리에게 존재자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분에 처해 있음이 존재자 전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우리를 존재자 전체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기분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서 무를 감추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드러나는 존재자 전체의 부정이 우리를 무 앞으로 내세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무를 드러내는 독특한 그런 특별한 기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근본 기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의 많은 그런 이제 기분은 또 일상생활은 존재자 전체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권태 같은 경우에는 존재자 전체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무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무는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 자체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그럼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다르죠.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대상이 없죠. 불안은 항상 무엇에 대한 불안이지만 그 무엇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지만 이 무엇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규정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성이 없고 규정 불가능한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고 불안 속에서 일체의 사물이 물러나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존재자가 쑥 빠져나간.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자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붙잡을 수 없는, 쑥 빠져나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데거가 무를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불안과 무. 우리가 이런 생각 잘 못하지 않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정서나 기분 같은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존재의 어떤 이제 문제인데, 존재와 무 이런 건데, 하이데거는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를 탐구하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기분에서 무에 접근하게 되는, 무에 대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접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안 속에서 우리는 표류하게 되면서 이 불안에서 우리가 존재자 전체가 쑥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불안이 우리를 표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불안의 역할, 이 불안으로부터 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현존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무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는 어떤 것일까? 자,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물음의 대답함입니다. 이제 그 물음을 해명함을 지나서 그 물음의 대답함입니다. 무는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나 존재자로서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는 불안을 통해서 불안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불안 속에서 존재자는 존재자 전체와 함께 무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불안이 있죠. 불안 속에서 존재자 전체와 함께 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불안 속에서는 존재자 전체가 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존재자 전체가 무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쑥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존재자 전체가 무상해지는, 다 무의미해지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쑥 빠져나가는 존재자 전체와 더불어서 이제 무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가 사실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불안에는 뭐뭐로부터 물러난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물러남은 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거부로부터 존재자 전체가 쑥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거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부가 존재자 전체를 쑥 빠져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부하면서 가리키는 것을 무의 본질적인 무화라고 부릅니다. 무화, 니티궁이라고 하는 거죠.
무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는 무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무가 무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쑥 빠져나가면서 존재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바로 무화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의 밝은 밤이라고 불러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무의 밝은 밤이 된다는 거죠. 현존재란 뭐냐? 무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덴트라고 하는 이 초월, 이 초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기 하이데거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 자, 이 이제 현존재는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가지고 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현존재는 존재자와 관계할 수 없으며 자신과도 관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 근원적인 드러남이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있음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존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무 속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다자인이 있죠. 여기에 무가 있습니다. 무. 그리고 다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자 전체가 있는 거죠. 자, 이 무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자 전체를 벗어나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이라고 한다는 거죠. 초월. 무 속으로. 이 무는 사실 또 존재인 거죠. 이 무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게 되고 존재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는 우선되게 하이데거 잘 쓰는 말이죠. 우선되게 근원성에서 위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런 무를 보기보다는 존재자를 본다는 거죠. 자동차를 보고 책상을 보고 집을 보고 건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존재자의 영역을 보면서 이렇게 존재자에게 몰두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존재자에게 몰두하게 되면 존재자 자체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에게서 등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현존재의 피상적인 공공생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현존재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부정과 무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를 이렇게 이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주어져 있어야 부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님을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정될 수 있는 것과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님의 성격을 가진 걸로 통찰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님을 앞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님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하에 이렇게 이제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식을 그려보게 되면 니익체가 있죠. 무가 있죠. 이 니익체가 뭐라 하냐면 니티궁을 한다는 거죠. 무화작용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닉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닉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페어 나이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아님으로 무화작용을 통해서 아님에서 결국에는 부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네가티브 테트라고 하는 부정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그 통찰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가 부정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성의 위력이 무와 존재의 물음의 영역에서 분쇄되면 소위 말하는 논리학의 지배권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형식 논리학으로는 이런 이제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거죠. 무를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불안이고, 이 근원적인 불안은 우리 현존재에게서는 억눌린 상태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존재자들에게 몰두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근원적인 불안은 어떤 순간에 현존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드러나지 않는 이 불안의 심연, 우리가 평소에 존재자에게 빠져서 생활할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이제 심연에서 현존재가 무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타타피지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타피지카라고 하는 자연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넘어서가 나오는 거죠. 이 초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존재자 자체와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무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자 자체를 그리고 전체에 있어서 파악하며 간직해 두기 위해서 존재자를 넘어서 묻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지금까지 이제 무 이야기하면서 하이데거가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무의 물음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게 되면서 존재자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형이상학은 예로부터 이런 이제 그 것들과 연관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이제 그 무에 대한 물음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걸로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무에 대한 물음은 형이상학 전체를 장악하면서 포괄하는가? 이제 형이상학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과 무의 관계를 이제 논의하는 거죠. 형이상학은 예로부터 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엑스 니일로 니힐 핏.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대의 공식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형이상학은 무를 존재하지 않고 형태가 없는 재료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트교 교의학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명제를 부정하게 된 거죠.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은 크레아치오 엑스 니일로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 생긴 것이 바로 뭐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 니일로 핏, 엔스 크레아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 생긴 것이 곧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존재자, 최고의 존재자, 피조되지 않은 존재자인 신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서 신과 무의 대립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존재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는 무에 대한 물음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무 자체에 대한 물음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다. 신이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야 된다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신은 무와 관계해야 되지만 신이 정말로 이런 식의 신이라면 신은 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무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가 본래적인 존재자의 대립 개념이고 이런 본래적인 존재자를 부정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와 존재, 무와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고민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본래적인 형이상학적인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에 대한 무규정적인 대립자가 아니라 무는 존재자의 존재에 속해 있는 것으로 공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 존재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이제 무의
어떤 이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 논리학 1권에서 순수한 존재는 순수한 무와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이데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라고 하는 거죠. 존재와 무는 공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겔이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와 무가 무규정성과 직접성에서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한하며, 하이데거의 존재는 유한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존재는 오직 무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는 현존재의 초월에서만, 초월이죠,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무로부터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전체가 생긴다. 이 초월에 들어가게 될 때 여기 있는 존재자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로부터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전체가 생긴다. 현존재의 무 속에서 비로소 존재자 전체가 그 가장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유한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존재자의 한계는 존재이고 존재의 한계는 존재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한성이 논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는 현존재의 근본 바탕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존재를 통해서 저는 초월이 일어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존재자 전체도 알 수 있고 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존재자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의 낯설미 우리를 압박해 올 경우에만 존재자는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자체가 경이로운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자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존재자를 낯설게도 안 느끼고 경이롭게도 안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와 연관되면서 이런 이제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서 무와 연관되게 될 때, 무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존재자에 대해서 낯설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존재자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무가 드러날 수 있는 근본 바탕 위에서 뭐가 솟아나냐면 왜가 생겨나게 되는, 왜라는 물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 낯설고 경이롭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우리는 탐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도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가 드러나게 되면 존재자가 낯설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왜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되고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되고 탐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 물음으로 다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은 바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연관되는 것이고,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무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자인가, 이걸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현존재는 무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만 존재자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자를 넘어서는 행위가 현존재에게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넘어섬이 형이상학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은 현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근본 사건이고 사실은 현존재 자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 자체가 강요하는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도대체 왜 존재자이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 자, 이 말은 원래는 라이프니츠의 물음으로 알려져 있죠. 도대체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까?
아주 중요한 이제 물음인 거죠. 왜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존재 이유. 도대체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하이데거는 이걸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존재자이고 오히려 무가 아닌가? 이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 초월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강연이 바로 이 강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